감동사연 세계학계가 주목한 한국의 DNA, 중동과 연결된 충격 결과. 여러분, 만약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가 완전히 뒤바뀐다면 어떨까요? 전라남도 고창의 한 고인돌에서 발견된 작은 문양 하나가 동아시아 전체의 역사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평범한 건축기사 출신 박도윤 씨는 봉사활동 중 우연히 발견한 이 문양이 단순한 장식이 아님을 직감했죠. 그리고 그의 추적은 놀라운 진실로 이어졌습니다. 한자 속에 숨겨진 비밀, 우리 조상들이 정말 알고 있었던 것, 그리고 중국 학계가 필사적으로 감추려 했던 그 진실까지. 하지만 과연 한 개인이 거대한 학계의 벽을 뚫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 탐구가 아닙니다.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는 충격적 발견의 전말입니다.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전라남도 고창의 한적한 들판, 오후 햇살이 고인돌 위에 길게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박도윤은 무릎을 꿇고 앉아 돌 표면을 조심스럽게 닦아내고 있었죠. 55살의 그는 서울에서 30년간 건축기사로 일하다 고향으로 돌아온 지 벌써 3년째였습니다. 이 돌들이 정말 3000년 전 것일까? 도윤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솔로 이끼를 제거했습니다. 고인돌 보존 봉사활동을 시작한 건 단순한 마음에서였어요. 고향에 뭔가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 그리고 어릴 적부터 품어왔던 우리 조상들에 대한 막연한 궁금증 때문이었죠.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평소처럼 돌 표면을 청소하던 중 희미하게 새겨진 문양을 발견한 거예요. 처음엔 그냥 자연적인 균열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규칙적인 패턴이 보였습니다. 이게 뭐지? 도윤은 안경을 벗어 렌즈를 닫고 다시 써보며 문양의 눈을 가까이 댔습니다. 세로와 가로의 선들이 교차하면서 마치 글자 같은 형태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 한국의 고인돌인데 문양이 어딘지 모르게 한자와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도윤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대학 시절 건축학도였던 그가 동양 건축사를 공부하며 잠깐 접했던 고대 문자에 관한 이야기였죠. 당시 교수가 했던 말이 새록새록 기억났어요. 문자란 그냥 생겨나는 게 아니다. 그 민족의 사상과 철학이 담겨 있는 거야. 설마. 도윤은 무릎을 털고 일어서며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이 평화로운 들판에, 이 평범해 보이는 돌덩어리에 혹시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머리를 흔들어 버리려 했지만 한번 생긴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집에 돌아와 오래된 책장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건축 관련 서적들 사이에 꽂혀있던 동양사 개설서, 한국사 개론서들을 하나씩 꺼내어 펼쳐보았습니다. 하지만 고인돌 문양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찾을 수 없었죠. 아들한테 물어볼까? 도윤은 휴대폰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아들 민수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아버지,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들을 게 뻔했거든요. 젊은이들은 이런 걸 시시하게 생각하니까 말이에요. 하지만 도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뭔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건물을 설계하고 지으며 살아온 그에게는 직감이라는 게 있었어요. 건축물을 보면 그것이 단순한 구조물인지 아니면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건축물인지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 그 문양에서도 똑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건 그냥 장식이 아니야. 도윤은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습니다. 분명 뭔가 의미가 있어. 우리 조상들이 후손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다고. 다음 날 아침, 도윤은 평소보다 일찍 고인돌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어젯밤 내내 생각해본 결과 그 문양을 정확히 스케치해서 기록으로 남겨두기로 한 거예요. 건축기사답게 줄자와 각도기, 연필과 스케치북을 챙겨 들고 말이죠. 새벽 안개가 아직 거치지 않은 들판에서 도윤은 마치 고고학자가 된 것처럼 꼼꼼하게 문양을 그려나갔습니다. 하나하나 선을 따라가다 보니
더욱 분명해졌어요. 이건 우연히 생긴 자연적 균열이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새긴 기호였던 거예요. 일주일 후 서울에 살고 있는 아들 민수에게서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 아버지의 역사 탐구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던 아들이었는데 이상하게도 흥미진진한 목소리였어요. 아버지, 제가 도서관에서 신기한 책을 하나 찾았어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흥분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자의 기원에 대한 책인데 아버지가 얘기했던 그 문양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도윤은 의자에 앉으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떤 책인데? 한자 속 성경 이야기라는 책이에요. 외국 학자가 쓴 걸 번역한 건데 한자의 구조를 분석해서 그 안에 숨어있는 고대 이야기를 찾아내는 내용이거든요. 아버지, 정말 놀라운 게 많아요. 며칠 뒤 민수는 직접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책 한 권을 들고 말이죠. 책장을 펼치자마자 도윤은 깜짝 놀랐어요. 책 속에 나와 있는 한자 분석 방법이 바로 자신이 고인돌에서 느꼈던 그 직감과 일치했거든요. 아버지, 이것 좀 보세요. 민수는 사람 인자가 나온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이 글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도윤은 고개를 갸우뚱했죠. 그냥 사람의 모습을 본떠서 만든 거 아닌가? 그게 아니에요. 민수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 이 글자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장면을 표현한 거래요. 두 다리로 서 있는 모습이지만 동시에 하늘과 땅을 잇는 존재라는 의미도 담겨 있다고 해요. 도윤은 책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새로운 발견이 이어졌어요. 배선자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의로울 외자는 제단에서 드리는 제사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설명이 나와 있었거든요. 이건 정말. 도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럼 한자가 단순한 표의 문자가 아니라는 얘기네. 맞아요, 아버지.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책에서는 한자가 인류 최초의 역사를 기록한 문자라고 주장해요. 특히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고스란히 들어있다는 거죠. 도윤의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만약 이 이론이 맞다면 자신이 고인돌에서 발견한 문양도 단순한 장식이 아닐 수 있잖아요. 혹시 우리 조상들이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이런 진리를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민수야, 그럼 이 한자들을 만든 사람들이 누구라고 나와 있어? 민수는 책의 뒷부분을 펼쳐 보였습니다. 동이족이라고 나와 있어요. 고대 중국 동쪽에 살았던 민족인데 바로 우리 한민족의 조상이라고 추정된다네요. 그 순간 도윤은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동이족, 바로 어릴 적 할아버지께서 가끔 언급하셨던 그 이름이었거든요. 우리는 동이족의 후손이다. 활을 잘 쏘고 의로운 민족이지.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민수야, 이 책에서 말하는 동이족이 정말 우리 조상이라면. 도윤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보이는 고인돌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느껴졌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 그날 밤 부자는 늦도록 앉아서 책을 함께 읽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분석하다 보니 정말 신기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나무 목자에는 에덴 동산의 선악과 나무 이야기가, 비유자에는 노아 시대의 홍수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거였죠. 아버지, 이거 정말 우연일까요? 민수가 의문을 던졌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들아, 세상에 그냥 있는 건 없다. 특히 문자 같은 건 말이야. 그 민족의 가장 깊은 기억과 신념이 녹아있는 거거든. 다음 주 토요일, 도윤은 용기를 내어 마을 역사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매월 한 번씩 열리는 고창 역사 연구회는 주로 지역 노인들과 역사에 관심 있는 주민들이 모이는 자리였어요. 평소에는 그냥 참석만 했던 도윤이었지만 이번에는 직접 발표를 요청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저희 도윤이가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모임 회장인 김노인이 소개했어요.
건축기사 출신답게 아주 꼼꼼하게 준비해 왔다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도윤은 떨리는 마음으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준비해온 자료들을 펼쳐놓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좀 특별합니다. 바로 우리 고창의 고인돌이 단순한 무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도윤은 자신이 발견한 문양과 한자의 관련성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동이족이 바로 우리의 조상이며 이들이 만든 한자에 인류 최초의 역사가 담겨 있다는 가설을 제시했죠. 그러니까 도윤이가 하고 싶은 말은 옆에 앉은 박할머니가 끼어들었어요. 우리 조상들이 외국 종교를 믿었다는 얘기인가? 아닙니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우리 조상들이 이미 진리를 알고 있었고 그것이 나중에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간 것 같다는 얘기죠. 그때 맨 뒤에 앉아있던 최노인이 일어섰어요. 올해 84세 최노인은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기억력이 좋은 분으로 유명했거든요. 도윤아, 내 말을 듣고 보니 생각나는 게 있어. 최노인의 목소리는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우리 어릴 적에 할머니들이 하시던 말씀 있잖아. 하늘님께 기도할 때 하눌님이라고 부르시던 거 말이야. 다른 노인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맞아, 맞아. 그때는 교회도 절도 없었는데 할머니들이 하늘 보고 기도하셨지. 우리 집 뒷산에 제당 같은 돌무더기도 있었어. 거기서 매년 기우제 지냈거든. 그리고 무지개 뜨면 하느님이 화내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성경 얘기와 비슷해. 도윤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그냥 우연이 아니었어요. 구전으로 내려오는 이야기들이 자신이 연구한 내용과 일치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단서일 수 있어요. 도윤의 목소리에 흥분이 담겼습니다. 만약 우리 조상들이 정말 동이족의 후손이고 이들이 한자를 만든 민족이라면 우리는 세계사에서 훨씬 중요한 위치에 있는 민족인 거예요. 회장인 김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들에게 영향을 준 건가?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윤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한자라는 문자 체계 자체가 우리 조상들의 세계관과 철학을 담고 있는 거니까요. 그날 모임은 평소보다 1시간이나 더 길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기억하고 있던 옛 이야기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조상들의 제사 방식, 하늘에 대한 믿음, 무지개에 대한 해석 등등 모든 것들이 도윤의 가설을 뒷받침하는 증거처럼 느껴졌거든요. 도윤아, 이거 정말 큰 발견일 수도 있겠어. 모임이 끝난 후 김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을 하려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할 거야. 학자들을 설득하려면 말이지. 도윤도 그걸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확신이 섰습니다. 자신이 발견한 것은 단순한 개인적 호기심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관련된 중대한 비밀일 수 있다는 걸 말이죠. 석 달 후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도윤의 이야기가 지역신문에 실린 후 국내 한 대학교의 고고학과 교수가 연락을 해온 거예요. 그리고 그 교수의 소개로 베이징에서 열리는 동아시아 고대사 학술회의에 초청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가실 거예요? 민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영어도 서툴고 학자도 아닌데 괜찮을까요? 도윤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수야, 진실은 학위가 증명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나도 30년간 공부해온 사람이거든. 다만 건축 분야였을 뿐이지. 베이징 공항에 도착했을 때 도윤은 처음으로 자신의 결정을 후회했어요. 거대한 공항, 중국어로 가득한 안내판, 그리고 자신보다 훨씬 젊고 학식 있어 보이는 학자들. 모든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학회장에 도착해서는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학자들이 모인 대강당, 영어와 중국어가 뒤섞인 대화들,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호기심 어린 시선들 말이에요. 발표 순서가 되었을 때
도윤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 앞에 서자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고향에서 했던 발표를 떠올리며 천천히 입을 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박도윤입니다. 건축기사 출신이지만 오늘은 우리 조상들이 남긴 메시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윤은 준비해온 자료를 화면에 띄우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고인돌의 문양, 한자의 구조 분석, 그리고 동이족과 한민족의 연관성에 대한 자신의 가설을 차근차근 제시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하던 청중들이 점점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특히 중국 학자들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거든요. 발표가 끝나자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손을 든 것은 중국 베이징 대학의 린 교수였어요. 박 선생의 주장은 매우 흥미롭지만 몇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린 교수의 목소리는 냉정했어요. 첫째, 한자는 명백히 중국에서 발생한 문자입니다. 둘째, 동이족을 한민족의 조상으로 단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합니다. 도윤은 서툰 영어로 대답하려 했지만 말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뒤에서 누군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통역을 도와드릴까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한국인 여성이었어요. 서울대학교 고고학과 김소연 교수입니다. 김소연의 도움으로 도윤은 자신의 생각을 더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린 교수님, 저는 한자가 중국에서 발달한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기원이 어디인지는 별개의 문제죠. 그리고 문자의 구조를 보면 단순히 중국 내부에서만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요소들이 많습니다. 린 교수는 더욱 격앙되었어요. 그런 추측성 해석으로는 학문적 가치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물증이 있습니까? 물증이라면. 도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는 결심한 듯 말을 이었어요. 한국의 고인돌과 거성 문화, 그리고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구전 이야기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일관된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어요. 청중 사이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구전이란이라고 중얼거리는 소리도 들렸어요. 하지만 도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학자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문자는 그 민족의 정신이 담긴 그릇이에요. 그리고 한자라는 그릇에는 분명히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도윤은 홀로 호텔방에 앉아 있었어요. 린 교수의 차가운 반응과 일부 학자들의 비웃음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김소연 교수 같은 사람도 있었고 몇몇 학자들은 진지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는 것도 기억났어요. 그날 밤 도윤은 창밖으로 베이징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어. 하지만 적어도 문제를 제기하기는 했지. 진실이라면 언젠가는 밝혀질 거야. 한국으로 돌아온 도윤은 더욱 본격적으로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베이징에서의 경험이 오히려 그의 의지를 더 강하게 만들었거든요. 김소연 교수의 조언에 따라 이제는 단순한 추측이 아닌 구체적인 증거를 찾아 나서기로 한 거예요. 첫 번째 목적지는 강화도였습니다. 고인돌의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인 강화도에서 혹시 고창에서 발견한 것과 비슷한 문양을 찾을 수 있을지 확인해 보려 했거든요. 아버지, 제가 같이 갈게요. 민수가 따라 나섰습니다. 학기 중이었지만 아버지의 연구에 점점 관심을 갖게 되었던 거죠. 강화도 지성묘 현장에서 도윤은 놀라운 발견을 했어요. 고창에서 본 것과 유사한 문양들이 여러 곳에서 발견된 거였습니다. 특히 덮개돌 아래쪽에 새겨진 기호들은 명백히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들이었어요. 민수야, 이것 봐. 도윤은 흥분한 목소리로 아들을 불렀습니다. 이 문양이 제사 제자와 얼마나 비슷한지 봐봐. 민수도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신기해요. 그럼 이 고인돌들이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 제사를 지내던 제단이었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다음 목적지는 제주도였습니다. 제주도의 할망당과 당군 문화가
고대 제천 의식의 흔적을 보여준다는 김소연 교수의 제안 때문이었어요. 제주도에서 만난 현지 민속학자 강 교수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제주도의 당굿은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의식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오방색 깃발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동서남북과 중앙을 나타내는 5가지 색깔로 하늘의 질서를 표현하는 거죠. 도유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오방색, 바로 한자 속 성경 이야기 책에서 읽었던 그 내용이었거든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무지개 약속을 상징하는 색깔들 말이에요. 강 교수님, 그럼 이 의식이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최소한 1000년 이상은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비슷한 의식이 몽골이나 시베리아에도 있다는 거예요. 모두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문화죠. 그날 저녁 도윤과 민수는 제주도의 한 당굿 현장을 직접 참관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신방이 하늘을 향해 기도하는 모습, 오방색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는 장면,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진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도윤은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민수야, 이게 바로 우리 조상들의 모습이야. 도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몇천 년이 지났어도 변하지 않은 마음, 하늘을 우러러 진리를 구하는 그 마음 말이야. 서울로 올라와서는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았습니다. 청동기 시대 유물들을 직접 확인해 보려는 거였어요. 특히 제사용 청동기들의 문양과 구조에 주목했죠. 박물관 큐레이터의 안내로 수장고까지 들어가 볼 수 있었는데 거기서 도윤은 또 다른 놀라운 발견을 했어요. 청동 제기에 새겨진 문양들이 의로울 의자의 구조와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이 제기는 기원전 몇 세기 정도 된 건가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대략 기원전 3세기에서 5세기 사이로 추정됩니다. 한반도 청동기 문화의 절정기 유물이죠. 도윤은 마음속으로 계산해 보았어요. 그 시기면 중국에서 한자가 본격적으로 체계화되기 이전 또는 비슷한 시기였거든요. 그럼 이 제기의 문양이 한자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일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큐레이터님, 혹시 이런 문양이 새겨진 유물이 중국에서도 발견되나요? 글쎄요, 비슷한 것들은 있지만 정확히 같은 구조는 드물어요. 오히려 우리나라의 것이 더 체계적이고 완성도가 높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도윤은 지금까지 수집한 자료들을 정리하며 확신을 굳혔습니다. 고인돌의 문양, 제주도의 당굿, 청동기의 제사 문양들이 모두 하나의 일관된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세계관이 바로 한자 속에 숨어있는 창세기 이야기와 정확히 일치했어요. 민수야, 이제 확실해졌어. 도윤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 그리고 그 믿음이 문자와 의식을 통해 전해져 내려온 거야. 민수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아버지, 이제 저도 알겠어요. 왜 아버지가 이 일에 이렇게 매달리시는지 말이에요. 그날 밤, 도윤은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거대한 도시 아래 묻혀있는 수많은 유적들, 그리고 그 속에 숨어있을 우리 조상들의 메시지들을 말이에요. 이제는 단순한 개인적 호기심을 넘어서 민족의 정체성과 관련된 중대한 사명감을 느끼기 시작했거든요. 베이징 학회에서 돌아온 지 2달이 지났을 무렵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베이징 대학의 린 교수 연구실에서 근무하는 조 교수 왕밍이라는 사람으로부터였어요. 그는 한국어를 할 줄 알았고 매우 조심스러운 어조로 도윤에게 은밀한 만남을 제안했거든요. 박 선생님, 저는 린 교수님의 연구팀에서 일하고 있는 왕밍입니다. 선생님의 발표를 듣고 매우 충격을 받았어요. 혹시 서울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도윤은 의아했지만 호기심이 생겼어요. 베이징에서 자신을 가장 강하게 비판했던 린 교수의 제자가 왜 따로 만나자고 하는 걸까요? 며칠 후 명동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만난 왕밍은 30대 중반의 진지해 보이는 학자였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박 선생님,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비밀로 해주셔야 해요. 도윤은 긴장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왕밍은 가방에서 작은 USB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이 안에는 린 교수님도 모르는 자료들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연구팀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한자의 기원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었어요. 무슨 의문 말인가요? 한자의 가장 초기 형태들을 분석해보면 중국 내부에서만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개념들이 체계적으로 반영되어 있는데 이는 이미 고도로 발달된 사상 체계가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도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제 가설이 맞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왕밍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특히 은나라 이전의 문자들을 보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 문화와는 상당히 다른 세계관을 보여줍니다. 하늘에 대한 경외, 제사 문화의 중요성, 도덕적 개념들. 이 모든 게 선생님이 말씀하신 동이족의 문화와 일치해요. 그런데 왜 린 교수님은 그렇게 강하게 반대하셨나요? 왕밍은 씁쓸한 표정을 지었어요.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중국 학계에서는 한자가 중국의 독창적 문화라는 주장을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특히 한반도나 일본과 관련된 기원설은 금기시되고 있거든요. 도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학문이 정치에 의해 왜곡될 수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럼 진실보다는 체면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인가요?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왕밍은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저희 같은 젊은 학자들은 다릅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그래서 몰래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USB를 건네받으며 왕밍이 덧붙였습니다. 이 자료들을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특히 갑골문의 초기 형태들과 선생님이 발견하신 고인돌 문양들 사이의 유사성은 정말 놀라울 정도거든요. 혹시 이런 자료를 공개하면 제가 큰 곤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왕밍은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선생님 같은 분이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카페를 나서며 왕밍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공식적으로는 저희가 선생님의 이론을 비판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선생님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날 밤 도윤은 USB 안의 자료들을 하나씩 살펴보았어요. 왕밍의 말이 맞았습니다. 중국 학계의 내부 연구 자료들은 도윤의 가설을 뒷받침하는 증거들로 가득했거든요. 특히 은나라 이전 시대의 갑골문들은 현재 알려진 한자와는 상당히 다른 체계를 보여주었어요. 더 원시적이지만 동시에 더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개념들이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었거든요. 이런 걸 왜 숨기고 있는 거지? 도윤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진실이라는 건 때로는 기존의 권위와 체제를 위협할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실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특히 그 진실이 자신의 민족, 나아가 인류 전체의 정체성과 관련된 것이라면 더욱 그렇겠죠. 도윤은 왕밍이 준 자료들을 정리하며 다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는 혼자만의 연구가 아니었어요. 중국의 양심적인 학자들도 함께하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왕밍이 제공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도윤은 더욱 체계적인 연구서를 완성했습니다. 김소연 교수의 도움을 받아 학술적 형식으로 다듬었고 국내 여러 학회에 발표를 신청했어요. 처음에는 회의적이던 국내 학계도 점차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고고학계와 언어학계에서 도윤의 이론을 검토하는 연구팀들이 생겨났어요. 도윤 씨, 이제 정말 주목받고 있어요. 김소연 교수가 기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 정식 세미나를 열자고 제안했어요. 그리고 KBS에서도 다큐멘터리 제작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요. 도윤은 믿어지지 않았어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혼자서 고인돌을 닦고 있던 평범한 아저씨였는데
이제는 전국적으로 알려진 연구자가 되어 있었거든요. 연세대학교 세미나 당일, 강당은 학자들과 일반인들로 가득 찼습니다. 도유는 지난 1년간의 연구 성과를 차근차근 발표했어요. 고인돌 문양의 발견부터 시작해서 한자 구조 분석, 중국 내부 자료까지 모든 것을 공개했죠. 여러분, 저는 학자가 아닙니다. 도유는 솔직하게 시작했어요. 하지만 우리 조상들이 남긴 메시지를 읽고 싶었던 한 사람의 한국인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고 넓은 진실을 담고 있었어요.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예상외로 긍정적인 반응들이 많았어요. 도윤 선생님의 연구는 우리 역사학계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한 역사학 교수가 말했어요. 특히 동이족에 대한 재해석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자학적 접근도 흥미롭습니다. 언어학과 교수가 덧붙였어요. 한자의 형성 과정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만드는 연구네요. 몇 주 후 도윤의 이야기가 책으로 출간되었습니다. 고인돌이 들려주는 이야기 마이너스 한자 속에 숨겨진 우리의 뿌리라는 제목의 책이었어요. 출판사에서는 베스트셀러가 될 거라고 장담했지만 도윤은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책이 출간 한 달 만에 10만 부가 팔렸거든요. 특히 중년층 독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우리가 이런 대단한 민족이었구나. 조상들의 지혜가 정말 놀랍다. 이제야 우리의 정체성을 알겠어. 이런 댓글들이 온라인 서점마다 넘쳐났어요. KBS 다큐멘터리 한자, 잃어버린 기억을 찾아서가 방송되었을 때는 시청률이 15%를 넘었습니다. 평소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치고는 놀라운 수치였어요. 방송 후 도윤에게는 전국에서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강연 요청, 인터뷰 신청, 그리고 자신도 비슷한 유물을 발견했다는 제보들까지 말이에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고향 고창에서 온 연락이었어요. 마을 역사 모임의 김 회장님이 전화를 걸어왔거든요. 도윤아, 내가 정말 큰일을 해냈구나. 김 회장님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자랑스러워하고 있어. 우리 도윤이가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다고 말이야. 회장님, 저는 그냥 궁금한 걸 찾아본 것 뿐이에요. 그게 바로 학자 정신이야. 그리고 내 덕분에 우리 마을 고인돌도 유명해졌어. 요즘 견학 오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다고. 더욱 놀라운 건 국제적인 반응이었어요. 도윤의 책이 영어와 중국어로 번역되어 해외에서도 주목받기 시작한 거죠. 특히 재외동포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우리 민족의 자부심을 되찾아 주었다. 이제 당당하게 우리의 역사를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메시지들이 세계 각지에서 날아왔어요.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학계에서 일어났습니다. 유네스코에서 도윤의 연구를 주목하고 동아시아 고대사 재검토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DNA 연구팀에서도 동이족과 한민족의 연관성을 뒷받침하는 결과를 발표했어요. 아버지, 정말 대단해요. 민수가 감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반신반의했는데 이제는 확신이 서요. 아버지가 발견한 게 정말 중요한 진실이었구나. 도윤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민수야, 이건 내가 발견한 게 아니야. 우리 조상들이 이미 남겨놓은 걸 우리가 뒤늦게 발견한 거지. 그리고 이제 시작일 뿐이야. 1년 후 도윤은 아들 민수와 함께 통일전망대에 서 있었습니다. 가을 하늘이 유난히 맑고 높았어요. 멀리 북한 땅이 손에 잡힐 듯 가깝게 보였거든요. 아버지, 여기서 보니까 정말 한민족이라는 게 실감나네요. 민수가 망원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민수야. 우리는 하나였어.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하나가 될 거야. 도윤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지난 1년은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도윤의 연구는 이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이론이 되었어요.
여러 나라의 학자들이 동이족과 한자의 관계를 재검토하기 시작했고 새로운 발견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특히 몽골에서 발견된 고대 제단 유적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어요. 그곳에서 나온 문양들이 한국의 고인돌 문양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했거든요. 그리고 그 제단에서는 하늘의 제사를 지냈다는 명확한 흔적들이 발견되었어요. 도윤 박사님. 요즘에는 사람들이 도윤을 이렇게 불렀어요. 정식 박사 학위는 없었지만 학계에서 그의 연구 성과를 인정해서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했거든요. 이제 정말 우리 역사를 다시 써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김소연 교수가 지난주 만났을 때 한 말이었어요. 그녀는 이제 도윤과 함께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보던 하늘에 갑자기 구름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잠시 후 가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햇살은 여전히 강했어요. 아버지, 저기 봐요. 민수가 하늘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들어보니 하늘 한편에 무지개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7빛깔의 아름다운 무지개가 북한 땅을 향해 걸쳐져 있었거든요. 와, 정말 아름답다. 민수가 탄성을 질렀습니다. 도윤은 무지개를 바라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지난 1년간의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거든요. 고인돌에서 발견한 문양, 한자 속에 숨겨진 이야기들, 베이징에서의 고난, 그리고 마침내 밝혀진 진실까지. 민수야, 저 무지개를 봐.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약속의 표시야.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해와 평화의 상징이지. 아버지, 혹시 이것도 우연이 아닐까요? 민수가 의미심장하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이제 너도 알잖아. 세상에 그냥 우연은 없어. 모든 것에는 의미가 있고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거야. 그때 도윤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출판사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박 박사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선생님의 책을 정식 출간하기로 했어요. 물론 일부 내용은 수정해야겠지만 그래도 중국 독자들도 이 진실을 알 수 있게 된 거죠. 도윤은 놀랐어요. 그동안 중국에서는 자신의 이론을 철저히 차단해왔는데 드디어 벽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일본 고대사학회에서 공동 연구를 제안했어요. 일본의 고대 문자와 한자의 관계를 함께 연구하자는 거죠. 전화를 끊고 나서 도윤은 다시 무지개를 바라보았어요. 이제 무지개는 더욱 선명해져서 하늘 전체를 가로지르고 있었어요. 아버지, 이제 정말 시작인 것 같아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진실이 동아시아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잖아요. 그래, 민수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거야. 도윤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아는 거 말이야. 아버지, 이제 알겠어요. 우리가 누구인지. 민수의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민족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그 진리를 세상에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거고요. 무지개가 점점 더 선명해지면서 하늘 전체를 환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잘했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도윤은 마음속으로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이런 진리를 발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가 온 세상에 퍼져서 모든 민족이 하나 되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날 저녁 부자는 함께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도윤이 처음 문양을 발견했던 그 고인돌 앞에 섰습니다. 이제 그 고인돌은 단순한 돌덩어리가 아니었어요. 수천 년 전 조상들이 후손들에게 남긴 소중한 메시지였거든요. 조상님들, 저희가 드디어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도윤은 고인돌에 향해 깊이 인사했어요. 그리고 이 진리를 세상에 전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아니 온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놀라운 진실을 말이에요. 하늘에서는 여전히 무지개가 빛나고 있었고 그 무지개는 마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어주는 다리 같았습니다. 조상들의 믿음이 후손들에게 전해지고 그 믿음이 다시 세상을 향해 퍼져나가는 아름다운 다리 말이에요. 이번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이번 이야기를 통해 우리나라의 무한한 가능성을 함께 느껴보셨길 바랍니다. 다음 편에서는 더 놀라운 해외 반응과 감동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청과 응원 덕분에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